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뻘꿀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시주석이 무역협상 휴전 기간 내에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WTI 국제유가도 2% 넘게 흘러내렸는데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EU의 집행위원회에서는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또 한 번 낮춰잡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각종 상품들은 어떻게 또 방향성을 보이게 될지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기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이 총리가요, 브렉시트 수정안이 부결된 이후에 EU와의 재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핵심 의제로는요, 관세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안전장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EU 측에서는요, 이 안전장치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문제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렇게 브렉시트가 계속적으로 난항을 겪으면서요, 영국의 올해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소식을 함께 연계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설날을 맞이했을 때요, 중국은 춘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춘제 소비액이요, 1조 위안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춘제를 맞이해서 어떤 업종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의 수혜를 보게 될지 함께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웨이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화웨이가 미국과 비롯해서 EU와도 현재 사이가 좀처럼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EU 측에서는요, 5G 사업과 관련한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슈가 국가대 대항적으로 번지게 될지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요, 자산이 동결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대표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라인의 자회사죠. 바로 링크가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링크는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바꿔놓을 전망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윤진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국과 EU가요, 브렉시트 합의안의 재협상을 진행한다고요? 일단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된 이후에 지금 메이 영국 총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유럽과 수내부 협상에 다시 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지금 브렉시트 합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달 기준으로 한번 부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결권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표결을 거쳤었죠. 이제 브렉시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혹은 연장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브렉시트에 관련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가 됐을 때 한마디로 이제 협상이 안 나는 상태로 브렉시트를 겪게 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노딜로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협상 두 가지를 한 번 더 지금 의회 측에서 진행했었고, 역시나 이것도 일부는 부결 처리가 났고 일부는 부결 처리가 나는데, 뭐 결론으로 따지자면은 지금은 협상이 안 나 있는 상태로 브렉시트 일자는 3월 29일 날 진행하는 걸로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현재는 노딜 상태이기 때문에 딜을 만들지 못할 경우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쪽으로 났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EU가 이에 대한 협상을 받아줘야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상차로 지금 EU와 지금 협상을 나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날 오전 7일 오전에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행정부 기획인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지금 안토니오 타야니 지금 유럽 의회 의장, 그다음에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 재협상을 천명한 뒤로 EU 수뇌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 15일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자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좀 대안을 모색을 해왔었고요. 사실 부결 처리가 벌써 이제 두 번째 난 상태였습니다. 그죠? 네, 지금 기존에 지금 저번 12월에도 사실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메이가 자체적으로 이 표를 미뤘었고요. 그 다음에 15일날 한 번 더 투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부결 처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이후에 29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 투표를 떠나서 앞으로 노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브렉시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표결에서도 역시나 안전장치 쪽으로 그냥 대안이 나왔고, 원래는 이제 7월까지 미룰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7월까지 미루지 않겠다 쪽으로 의회 쪽에서 굉장히 표결이 빠르게 났었죠. 네. 사실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은 본인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든 좀 본인들이 자초한 위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영국한테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EU 측에서 먼저, 사실 EU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갑입니다. 네, EU가 먼저 영국은 브렉시트에 대해서 철회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7월까지 브렉시트를 미뤄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노딜 관련된 협상들은 7월까지 미루는 동안에 그 사이에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 텀을 굳이 지금 3월 29일로 짧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의사표명을 하면서 동시에 EU에는 안전장치에 관련된 협상을 그 전에 진행을 하자.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빡빡한 일정을 짰죠. 그것 때문에 사실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안전장치 협상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고 EU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EU와는 협상에 나서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국경 통행 통관 절차를 좀 엄격히 진행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서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좀 합의를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영국 내부에서의 합의고요. 영국 내부에서의 합의고 EU가 이걸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려면은 EU와도 추가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권 보수당 내에서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 등이 이에 대해서 좀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북아일랜드 쪽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현재 영국 법안에 대해서 지금 브렉시트 진행될 경우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강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던 브렉시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추진력이 높던 분류,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안전장치 속에서 갇혀버린다는 거. 추가적으로 브렉시트에 관련된 협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그 법안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사실 브렉시트를 원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독립 없이 그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영국 정부 내에서도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 세력이 높아졌다. 좀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EU와의 만나면서 이 같은 안전장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제일 먼저 퍼스트 돼야 될 부분이 일단은 노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안전장치의 기간을 얼마나 둘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EU에서 제안했던 7월까지의 연장 플랜, 이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선 추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딜을 마련하자. 어떻게 보면은 EU의 안을 중간 수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EU의 안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되 대신에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전장치 기준으로 마련을 하자.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하고 안전장치 기준으로 마련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로 영국의 입장을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EU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부터 지금 EU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좀 영국의 기존의 제국주의 시대부터 항상 진행되어 왔던 어떤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면모들이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행동 덕분에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냈다. 그래서 EU에서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EU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거면은 본인들이 먼저 제시했던 7월까지 연장 플랜을 받으면 될 텐데 이걸 안 받고선 굳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브렉시트는 먼저 진행하겠다. 브렉시트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경제적인 쇼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고 안전장치만 따로 만들어두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떠나서 왜 영국 정부가 이런 일을 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될 수 있죠.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난민 정책부터 모든 부분을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수요를 해왔던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사실 이해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보자면은 이런 선택은 너무나 간결하게 영국이 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안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국 총리실은 영국이 지금 안전정책에 갇히지 않도록 보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만남의 목적이 있다. 네, 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EU의 움직임은요, 현재 이런 재협상을 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메이 총리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반드시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기존에 합의한 EU 탈퇴 협정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EU 측에서는 브렉시트 합의한 재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미팅이 나오더라도 메이 총리 입장에서 어떤 EU와의 협상을 원하는 것이 EU 입장에서 어떤 협상안을 진행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메이 총리가 이번 만남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융커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메이 총리 방문 하루 전날인 6일에 지금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와 지금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 EU 그리고 영국 간의 브렉시트 협의안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메이 총리에게 전달할 거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왔었고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양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유럽 자체의 문제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 합의안의 재협상을 받아들여서 안전장치를 다시 논의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EU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민 문제나 어떤 EU가 가져야 될 책임의식에 대한 문제들은 제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라인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EU에 있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영국처럼 떠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이 원한다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영국이 이런 거를 추진했을 때 추후에 다른 국가들한테도 어떤 생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딜을 만들어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EU 입장에서는 EU에서 지금 영국으로 가 있는 분들, 영국 안에서 지금 지내고 계신 EU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분들 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영국처럼 브렉시트 관련된 선언을 진행할 경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EU의 쇼크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은 일단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을 강요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영국처럼 브렉시트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쇼크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쪽이 EU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더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의 안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현재 EU의 상황이고 지금 영국이 생각했던 어떤 사실 이기주의적인 게 맞죠. 이기주의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보자면은 EU는 앞으로 협상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영국에 오히려 큰 쇼크로 반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EU 정상회의 상임위장 같은 경우는 이를 완수할 계획에 밑그림조차 없이 지금 브렉시트를 장려한 이들을 위해서 지옥의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국 의회 측에다가 공격적인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계속해서 가결을 시켜내고 그동안에 기존에 협상했던 굉장히 안정적인 협상안들에 대해서는 다 부결 처리를 내버리고 그것도 부결도 그냥 굉장히 간소한 차이로 난 게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거의 3분의 1 이외에 나머지 3분의 2 분들이 전부 다
부결처를 진행해 버렸었죠. 사실 이 부결이라는 거는 그대로 노딜 브렉시트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표기를 했다라는 걸 볼 때 영국 의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 EU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지역에 특별한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영국 의회에 대해서 좀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일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건너가서 레오바르드 총리와 지금 만날 예정인데 사실 아일랜드와의 어떤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은 없고요. EU 수뇌부와의 협상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끝내야 된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EU는요, 남아있는 EU 국가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브렉시트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란은행이요, 영국의 올해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요? 네, 영국의 중앙은행급이죠, 영란은행.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올해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브렉시트로 불확실성, 그다음에 세계 경제 둔화 영향 두 가지를 좀 피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금융권의 어떤 몰락만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금융권의 몰락만을 지켜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때 미국이 진행했던 거는 신용부도 수합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다 프리미엄을 통해서 다른 은행들과 공유를 하는 형태였죠. 채권에 대해서도 모든 은행들이 공유를 하고 어떤 MBS, 그다음에 CDO 1차, 2차, 3차까지 리스크까지도 전부 다 모든 은행들이 공유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은행들이 먼저 주도를 했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빠른 몰락 신호가 나왔던 것뿐이지 다른 나라 국가들의 금융권들까지도 동시에 몰락을 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 중에서 가장 핵심 주자였던 미영중 같은 경우에 쇼크가 가장 크게 왔었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적인 연동성이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금융의 코어에서 정부의 역할이 좀 크게 차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쇼크가 중국한테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권 중에서 가장 큰 주자였고 그리고 기존에 첫 번째로 만들었다가 흥망성쇠를 걸쳤던 영국 금융권, 그다음에 그 이후로 만들어졌던 미국 금융권, 이 두 가지 금융권들이 가장 크게 연동이 되어 있었죠. 영국 같은 경우는 HSBC나 바클레이즈 등의 좀 대형 은행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EU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EU 같은 경우에 도이치뱅크 같은 은행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쇼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금융권 자체가 영국이 세컨드로 이제 중국을 제외하자면 세컨드로 큰 은행권이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쇼크가 크게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영국 금융권의 자산운용 사업부들이 대규모로 지금 미국 펀드 쪽으로 인수돼 버렸죠. 이때 블랙락처럼 어떤 자산관리 시스템을 리스크 중심으로 운영했던 회사들은 무너짐이 덜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때 싸게 나온 금융권 매물들을 쫙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영국 금융권도 안 좋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때 일단 불확실성에다가 지금 세계 경제 둔화 영향을 똑같이 이때 시점처럼 피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GDP 증가율 전망치로 1.2%를 현재 영란은행이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 GDP에 대해서. 그다음에 11월 전망치가 1.7%로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 여기서 0.5%나 뺐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영국 경제가 1.2% 성장에 그친다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브렉시트 때문인지 기업 투자가 또 둔화되고 소비 심리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GDP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요, 또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이 좀 둔화가 되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금리 결정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MPC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 둔화를 반영해서 이날 기준금리를 현 0.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9명 위원 전원이 금리 동결표에 던진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채권 같은 경우에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를 거쳤고요. 지금 영국 금융 위기가 여파가 미치던 2009년 3월부터 0.5% 변동이 없다가 지금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0.25%로 급격하게 인하가 됐었죠. 근데 이때 느꼈던 부분이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로금리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 버리면은
EU 쪽으로 자금이 대거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금융권으로 살아가는 게 현재 영국입니다. 사실 영국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떤 지금 사업으로서의 네임밸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없죠. 지금 영국에서 남은 사업부는 그냥 금융입니다. 미국이 현재 기준으로도 보실 때 금융권 사업부로 대부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처럼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영국 입장에서는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무리해서라도 금리를 올렸던 상태였죠. 그래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거쳐서 0.75%까지 올렸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과거에 파운드 쇼크가 왔었던 1992년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기업들의 부채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들의 부채를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예 부채 부담 때문에 영국으로, EU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차를 EU와 크게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동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진스타님은요, 코인 코너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문과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부터요, 10일까지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동안에요, 소비 규모가요, 1조 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라고요? 네, 일단은 소비가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최대 명절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만큼 소비가 됐는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중국어로 치면 이제 광군제, 그때의 소비 금액, 매출 규모 이런 것들이 시장의 관심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연초에는 역시나 이제 춘절 기간 동안에 소비가 얼만큼 이루어지는지, 이게 이제 중국 자체의, 경제 규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사실 미국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홍보할 거리로 충분히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한 10일 정도의 소비 규모가 한 1조 위안,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65조 5천억 원 정도가 이제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춘제 대목을 맞아서요, 중국의 극장가에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이 박스 오피스가 또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단은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휴, 연말,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여름 성수기, 이때에 이제 극장 개봉 영화들이, 대작들이 이제, 오픈을 좀 많이 하죠.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오락 생활을 할 때 영화가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저녁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젠가요? 그젠가에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1000만을 넘기는 그런, 기록상으로는 한 빠른 순위가 한 4번째, 5번째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 효과가 상당히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말, 그러니까 연휴에
맞춰서 개봉하는 영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콘텐츠 소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상으로만 나온 거를 보면은 춘절 당일 5일 하루에만 중국 영화 극장 수입이 14억 5,400만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일일 최다 매출 신기록을 경신을 했다라고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가 12억 7,700만 위안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고, 풍광 적외 성인이라고 이제 빛의 인생, 신희극지왕 이런 것들이 춘절 대목에 이제 맞춰서 개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어필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화 이러한 산업이 중국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박스오피스 매출 자체가 춘절 연휴 때 전년 대비 이제 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베이징 일간지 신경보 같은 경우에는 한 75억 위안까지도 이제 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연휴 기간 내 국내 관광을 떠나는 유코들의 증가세는 어떻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이제 제사를 좀 없애자라고 해서 올해부터 올 설부터 제사를 안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구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특히나 이번 연휴 길었죠. 주말 껴서 5일이 되는 부분들이고, 어제 오늘 붙이면은 근 10일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이나 아니면은 국내 여행 이런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이제 유커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권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 일제도 이제 시트립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이슈로 좀 다뤄드렸었는데, 일단은 중국 내의 여행 예약 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42%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연휴 쪽에 대한 해외여행,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인,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인 해외여행객 수가 한 700만 명 정도에 이제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 내 이제 관광객 수가 한 4억 명 정도, 14억, 15억이다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일단은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베이징, 자금성 같은 경우가 방문객이 8만 명으로 한 42.9%, 그리고 텐탕공원 같은 경우에도 3만 8천 명,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명, 이러면서 정말로 이 춘절 기간 동안에 고향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누리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U 측에서요, 이 5G 네트워크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의 후보들 중에서요,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EU와 중국 간의 무역 그리고 과학, 투자 등에서도 협력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5G 관련된 구축망 사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통신장비 화웨이 쪽을 배제하는데 동참하라고 EU에 촉구를 했었고, EU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화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쉬울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앞전에서도 한번 좀 다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G가 그냥 띡하니 갑자기 5G가 나온 게 아니라 4G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이제 그 망을
아니,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기반 시설 위에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G로 단번에 다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 화웨이 쪽 EU랑 그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뭐 미국 눈치 양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다수 유럽, 영국연과 5G 관련된 공동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니죠. 작년부터 뭐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금지가 되면 중국, EU 간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기가 어렵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당연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슈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게 EU는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또 EU에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무역 상대국인데요. 이번 이슈에 따라서 악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5G 자체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5G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4G를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5G로 넘어가는. 지금 사업자를 갑자기 바꾸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통신장비 이러한 부분들을 장치산업이나 아니면 기가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야, 니네 오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바꿀게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투자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아무리 미국이 유럽 쪽을 압박을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화해를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일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그 의견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화해가 사실 특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보 침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앞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춘재와 관련한 소비 동향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행주와 영화 관련주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쪽도 괜찮은데요. 여행 관련된 종목은 공항 관련된 부분부터 중국 국제여행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내수주 중에 안타스포츠라는 기업이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7년도에 이제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된 그런 기업인데, 중국 로컬 1위 스포츠웨어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상장 이후에 이제 필라랑 데상트 등 글로벌 브랜드랑 합작 관계를 체결해서 외형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로컬 1위 브랜드였던 리닝의 시가총액이 6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는 점유율이랑 시장 파열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점유율 1위랑 2위는 나이키랑 아디다스인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미국 제품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17년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 이제 3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국 브랜드로는 1위, 로컬 브랜드로는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공격적인 확장을 통해서 매출량 순이익이 작년에만 35%, 30%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필라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2018년도 필라 매장이 YOY로 한 30%, 20%, 30% 그리고 데상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한 70% 정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0.700 홍콩달러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50.000 그리고 손절가는 37.000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내부적으로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안타스포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장 대부분의 코인들은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4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 장중 한때 비트코인은요, 바이낸스 등의 주요 거래소에서 3,400달러를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거래량은요, 50억 달러가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흘러내리면서 리플과 이더리움도 조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 구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오스도 역시 0.4%대 하락하면서 2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코인은요. 11위권 10위에 있는 바이낸스 코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10위권으로 올라왔고요. 현재는 5%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10위권을 올라오면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윤지인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거래소 대표의 사망으로요. 1,6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묻게 됐다고요? 네,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드리거의 제럴드 코튼 대표가 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지금 거래소에서 보관되던 약 1억 8천만 캐나다 달러, 하나로는 약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상당히 암호화폐가 완전 꽁꽁 묶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일 코드리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거래소 이용자들을 위해서 헬리팩스에 있는 법원에 채권자 보호를 신청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코튼 코드리거 대표가 사망하면서 계정을 관리하던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는 2월 12일 지금 크론병 합병증으로 30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리거는 지금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상태로 암호화폐를 조작하는 전자 지갑, 콜드 월렛을 이용했었는데, 이 접근 권한이 코튼 대표한테만 부여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성질이 대표 한 명한테 모든 게 이전이 되고, 그 대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법인으로 볼 수가 없죠. 거의 뭐 개인 사업자가 아닌가 수준으로 좀 문제의 요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좀 접근 권한을 가진 비밀번호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서 거래소 전체 암호화폐가 묶이게 됐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회사 측은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일단 회사 측에서는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했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콜드월렛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복구키,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실마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콜드월렛 구조 자체가 어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여기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구성이 됐었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회사가
어떤 협의를 진행해서 동시에 같이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사실상 외부 인사들이 이 콜드월렛을 푼다는 것 자체가 보안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입장에서 이걸 푼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외부 인사들이 작정하고 이런 보안 코드를 뚫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만들어낸 구조였기 때문에 이걸 뚫고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코트네 부인 같은 경우에는 한 매체 인터뷰에서 남 편이 좀 보안에 대해서 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콜드월렛을 자신한테만 보호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듣겠다. 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노트북 등을 통해서 지금 복구키를 찾을 방법을 모색을 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보유를 했던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문제인데 이런 보안 구조에 있어서 어떤 기업으로서 기업 인사들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한테만 보유를 했다라는 거는 이 지금 모든 2,600억 상당의 코인 거래자 분들이 이 대표 하나한테 의존을 하고선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거래자들 입장에서도 거의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의 보안 체계죠.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하지만 어떤 한 명한테 모든 본인들의 자산을 의존하고선 거래를 하고 싶은 거래자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상황에서 고려를 한다면 특히 이 중에서도 대규모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억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뭐 100억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규모 자산이 동결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일부는 거래소 관계자들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거래소에서 분산될 자산을 찾으려는 걸로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되는 상태입니다. 일단 코드리고 사용자는 지금 36만 3천 명 정도 있고 9만 명 정도가 현금 암호화폐 계좌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고요. 이 중에서 현금 자산은 사실 못 찾을 수 있는 자산인데 암호화폐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한마디로 이제 콜드월렛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화폐 형태로 구성된 계좌 잔액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제 코드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묶일 사태가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래자들 대규모 이탈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자산만 찾고 나면은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이제 대표이사도 사실상 이제 돌아가신 상태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래소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대표이사 외에 운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체계나 모든 것들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파산 처리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이요. 자회사 링크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또 새롭게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볼게요. 네, 라인이 지금 링크 기반의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을 위해서 멤버십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 생태계에서 진입한 퍼스트 무버들을 위해서 파이어니어 membership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VIP 멤버십 프로그램에 한정판 굿즈 판매, 프라이빗 레터 발송 등을 통해서 업황을 알려주고 있는 기획, 한마디로 일반적인 그냥 기업 서비스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라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현재 링크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해 9월 4일 공식 분배를 시작으로 해서 31일 전체 물량이 약 4.36%에 달하는 436만 개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파이오니어 멤버십 프로젝트는 크게 일반 토큰 홀더를 위한 프레스티지 클럽, 그다음에 VC, 아마도 벤처 캐피탈이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인더스트리 파트너스로 나뉘는 구조인데 프레스티지 클럽은 5,000 링크 이상을 보유한 한마디로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헤비 트레이더 중심으로 홀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해서 링크를 알린다라는 쪽이고 50%는 상위 홀더를 우선적으로 뽑고 나머지 50%는 소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해당 클럽은 약 6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자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링크의 약 10%를 비트코인으로 보상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헤비 트레이드를 위해서 어떤 보상 구조, 이제 에어드랍의 유사한 구조 형태죠. 이런 방식으로 보상 구조를 설정해 놓고선 멤버십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10개사 내외가 선정이 되고요. 10만 링크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약 12개월간 한라인을 구축한 후에
지금 링크 보유액의 약 20%를 BTC로 보관해. 좀 내용이 복잡해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간단히 둘 다 얘기해서 어떤 개인 헤비 트레이더, 그다음에 기관 헤비 트레이더 이 두 가지 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멤버십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프라이빗한 어떤 서비스들 플러스 보너스의 개념의 비트코인 보상 이 두 가지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한마디로 이 코인들을 대량으로 홀딩하고 있을 때 어떤 메리트를 부여를 함으로써 돈이 많은 헤비 트레이더들한테 대량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조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의 생태계가요, 디앱 서비스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죠. 네, 현재 링크 같은 경우는 5개의 디앱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퀴즈 서비스 팟캐스트, 그다음에 지리음답 서비스 위즈볼, 상품 리뷰 서비스 파샤 뭐 등등의 지금 서비스들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콘텐츠 영역의 디앱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올 한해는 이제 커머스, 그다음에 소셜 게임 등 여러 서비스로 좀 확장을 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라인 서비스를 넘어서 서드 파티로 사업을 확장시켜서 나갈 방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랫폼 자체가 라인 서비스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라인 기반으로 디앱들이 추가적으로 런칭될 경우에는 이제 링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링크를 대량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메리트를 부여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대량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구매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을 연결을 시켜 놓음으로써 한마디로 이제 보유에 대한 메리트를 늘리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라인 생태계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상으로 획득하게 되는 리워드, 유저 보상 개념으로 도입을 하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고, 이제 디앱뿐만 아니라 커머스, 뭐 소셜 등등에서 지금 지불 및 보상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금 이렇게 그냥 통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은 이탈자를 막는 방지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기반이 어떤 라인의 대표적인 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디앱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를 보유할 만한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라인에게는 이런 플랫폼들이 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그다음에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주요 4개국을 거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서 어떤 대표적인 플랫폼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만까지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플랫폼 위챗이나 이런 플랫폼들을 끌어오기 좋은 대만 입장에서도 굳이 라인을 쓴다라는 거는 사실 중국에 대한 반발감도 있겠지만 일단 라인의 어떤 성공적인 영업 런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홍콩이나 지금 대규모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는 다른 시장들이었던 일본과 대만 이쪽으로 이탈하게 됨으로써 좀 빠르게 라인이 본인들의 어떤 플랫폼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플랫폼에서 빠져나오는 유저들을 잡아내기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존 플랫폼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려면은 사실 기존 플랫폼에서 이제 가상화폐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가 얼마나 좀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월간 이용자 수가 그냥 라인 자체는 1억 6,5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뭐 카카오로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페이 안에서 쓰이는 카카오 포인트, 뭐 초코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 금액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코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영업까지 한다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쓰이는 포인트들까지도 이런 암호화폐로 대체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더 훨씬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외부 투자자들이 유입되기도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를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보다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유 가치까지 늘려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보유 가치를 늘림으로써 본인들의 시가총액을 상승시키는 역할까지 만들어낸다. 좀 이렇게 연장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메리트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서도 강조드렸던 것만큼 넥슨과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만약에 페이스북이 공격적으로 런칭을 해준다면 페이스북이 이런 시장의 파이 대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어떤 대규모 SNS 업체들이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좀 본인들의 자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SEC 제약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코인을 런칭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금 한국 SNS 시장들만
그나마 동남아나 다른 지금 아시아권을 잡아냄으로써 동아시아권을 잡아냄으로써 본인들의 플랫폼들을 공격적으로 암호화폐로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볼 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텔레그램이나 우리나라 SNS 시장들만 이런 쪽으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시가총액을 키우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라인의 계속적인 확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타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갈코뉴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